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온 나라가 코미디화되는 것 같아요. 코미디화요? 개콘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청와대가 비아그라를 대량으로 구입했다, 뭐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요, JTBC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네. 이게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 비정상회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뉴스 보느라 이걸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 네. 그래가지고 이거 못 챙기고 있었는데, 뭐 이게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니까 비정상회담에서 뭔가 재미난 얘기가 있었나 보다,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청와대랑 비정상회담이 관련이 있대. 청와대랑요? 청와대에서 비정상회담을 했나?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혼이 비정상이라서 비정상회담이랑 관련이 있는지, 아무튼 내용을 알아봤더니만 놀랍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정상회담이 월요일날 방송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저는 이걸 본방으로는 못 보고 보통 IPTV에서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지난 21일 날 방송된 비정상회담에 응급의학과 의사인 남궁인 씨가 출연을 했었대요. 그래서 의학 관련 상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 비정상회담 패널 중에 마크라고 있잖아요. 한옥에서 사는 미국인. 네네. 이 친구가 비아그라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했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크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네.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해서 그런가? 아무튼 정확히 모르겠지만 비아그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을 때 쓰이는 약이었는데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뭐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이러니까 이 의사인 남궁인 씨가 연구진들도 실제로 이런 다른 효과를 보고 놀랬었다, 뭐 발기부전 치료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에 쓰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놀랬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 비아그라는 심장병 치료를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쓰였잖아요. 근데 이상한 데까지만 효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덧붙여졌습니다. 이 덕분에 심장병에도 쓰이고 고산병에도 쓰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산병이요? 네. 그러니까 이 비정상회담의 MC인 성시경 씨 있죠. 성시경 씨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약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나 고산병 때문이야, 이렇게 변명해도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사인 남궁인 씨는 사람들이 네팔 간다면서 비아그라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초반에 청와대랑 비정상회담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 비아그라를 대량 구입했다고 밝혀진 청와대가 이런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미 순방을 위한 고산병 치료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 이런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는 거야.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비아그라를 구입만 해놓고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있대. 네. 고지대 여러 번 갔다 왔잖아. 왜 안 썼을까? 그러면 고산병 때문에 구입을 한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이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을 봐야 되겠다,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진짜 우픈 현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다른 거는 추측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 거는 도저히 추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왜 청와대에서 들였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산병 약이 따로 있거든요. 네. 비아그라는 그런 약이 없었을 때 대용으로 쓸 수도 있다, 이거지. 네. 고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아그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아는 변명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왜 구입했을까? 이거 도저히 짐작이 안 됩니다. 이 CSI를 동원해야 되나요? 또 재미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요, 미국을 방문 중이었대요. 네. 근데 21일 현지 시간으로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더니 이 장 청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려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얘기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대. 지금 복지도 제대로 하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진짜 이 청장이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된 역할이 전혀 없잖아. 네. 자기 분야도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논란거리거니와 이 주무부처인 국방부마저 이 청장의 발언이 너무나 황당했던 거야. 그러니까 국방부는 어제 22일 장 청장이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 비판했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 얘기는 뭔가 사전에 내통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통을 해서 그런가? 정말 적절치 않으면 국방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요. 이 청장 해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죠? 왜 그런가 봤더니만 장 청장이 백이 튼튼하네? 난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지 몰랐어요. 뉴스백이요? 뉴스백이 아니라요. 박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대학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과도 결탁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대. 이런 인물이니 이런 황당한 얘기를 쏟아냈겠죠.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까지만 했겠네, 국방부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혼이 비정상적인 정부 관료들의 코미디 행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비약으로도 날아가 버리고 시민들의 안전망은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벗겨져 버리고 이거 어찌합니까? 2주 전인가요? 김재동 씨가 그 광화문 집회 때 초대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사회를 초반에 좀 보셨나 봐.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그맨이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다.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하는 작태가 너무 웃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그맨의 개그를 봐도 웃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개콘 봐도 웃기지가 않아. 근데 이제는 청와대까지도 이제 가세를 할 모양입니다. 아무튼 온 국민이 웃을 수 있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정치 때문에 경제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브리핑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삼성의 수뇌부죠? 미래전략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내용입니다. 오호. 왜 받았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렇죠. 검찰이 작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 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공단과 삼성의 미래전략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렇죠.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던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은 박근혜와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증거가 나올지는. 그러면은 도대체 국민연금 공단과 삼성이 무슨 관계인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제가 요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드래곤이 명실상부 현재 삼성의 1인자인데 이 제드래곤에 딱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삼성은 사실 전자에서 돈을 싹쓸이한단 말이지. 근데 재용이가 전자 쪽 지분이 1%가 채 안 된단 말이야. 와. 아니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버지 덕에 그냥 부회장을 달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빠가 누워있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는 실질적인 오너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분 0점대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돌려막고 이런다 해도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게 보아하니 삼성물산이 전자 쪽 지분이 꽤 있네. 아마 제 기억에 4%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4%가 뭐 대단하냐 이럴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시총이 200조 원이 넘는 공룡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4%만 가져도 엄청난 지분을 확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장난을 쳐볼까 궁리를 하다가 옳거니 제드래곤이 제일모직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한번 합쳐보면 어떨까, 이런 아주 SF 소설 같은 얘기를 구상을 한 거야. 물론 제드래곤 몰에서 나온 건 아니지. 그렇겠죠. 미래전략실에 똑똑하고 돈 많이 받는 애들 머리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삼성물산 주가와 제일모직 주가, 이게 가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장난을 또 친 거야.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거죠. 의도적으로. 어떻게 낮춰요? 방법은 많이 있죠. 삼성물산이면 레미안도 짓고 다양한 건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주라든지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수주를 하더라도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죠. 합병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제일모직은 호재를 뻥뻥뻥 터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럼에도 이거를 합병을 했을 경우에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식을 가진 주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상식을 깨고 이 합병안을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왜 했을까? 그거를 검찰이 지금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어느 기업입니까? 지금 최 씨, 모녀에게 다양한 지원을 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그림 나오죠. 최순실이와 정유라에게 말도 사주고 돈도 주고 독일에 뭐 호텔도 사줬다며. 왜 그랬을까? 결국 제드래곤의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기 위한 편의를 봐준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는 한마디로 제드래곤 한 명을 위해서 국민들의 미래를 맞바꿔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도 지금 국민연금 붓기 싫은데도 붓고 있구만. 저는 못 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저도 연말이 다가오니까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대요. 근데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겠습니까? 낮춰준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히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23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요, 흥국화재는 오는 26일부터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평균 1.9%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9%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도 올린 거 아니었어요? 손보사들은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바가 있대요. 근데 이후에 좀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론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연말이 되니까 또다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올해 초까지 잠잠했으면은 지금이 이제 11월 말이잖아. 불과 7, 8개월 정도만 조용했었네. 그렇죠. 흥국생명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악사 손해보험도 지난 10월 29일 개인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요, 평균 0.5%,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평균 4.7%나 인상한 바 있대요. 아니 그러면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어떻게 됐느냐? 삼성화재도요, 지난달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요, 기본담보의 보험료를 3% 인상한 바가 있대요. 삼성이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때만 되면 가격 올리고 영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진짜 이런 보험사들 절대 망할 리 없겠다고 하더니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면은요 딱 걸린대. 오, 비법이 있나 보죠? 딱 걸린대. 왜? 이제는요 청소년, 어린이, 경로 우대, 장애인 이러한 승차권이 개찰구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아하, 성인인데 청소년권을 갖다 대면 바로 걸리겠군요. 그렇죠. 성인이 부정승차를 하는 것을 적발하기 쉽도록요 1호선에서 8호선 개찰구의 LED 색깔을 기존에는 하나밖에 없었대. 누가 넣든 한 가지 색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4가지 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할인 표시 LED라는 거를 장착을 한 건데 경로 우대권이나 청소년권 등을 개찰구에 이렇게 찍거나 넣었을 때 할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청소년은 청소년 색깔, 경로 우대권은 경로 우대권 색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아, 버스 탈 때 청소년 찍으면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색깔로 구분해 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음성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지켜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고 이러면은 딱 찍으면 청소년 할인입니다 이럴 경우에 후딱 지나가 버리거나 이러면은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LED로 바로바로 떠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거짓말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요, 이 LED를 장착하기 전에 사실상 사각지대였단 말이죠. 지하철 개찰구는 서울시에 따르면요, 올 들어 7월까지 지하철 1, 8호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2만 6천여 건, 돈으로 따져봤더니 10억 5천만 원이래요. 그리고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임승차가 가능한데 이 무임승차권을 50대, 60대, 그러니까 65세가 안 되는 분들이죠, 양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다들 살기 어려워서 뭐 이런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양심은 팔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무임승차하면 바로 딱 걸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PC에서 쓰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서도 그냥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네.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내년부터는요, PC 윈도우용 프로그램을요 스마트폰에서도 돌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혹시 스마트폰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은요, 미국 IT 전문 업체 지드넷이 전한 내용인데요. MS가 이런 기능을 내년 가을에 나올 윈도우 10 업데이트에 추가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네. 이 내용에 따르면요, MS는요 ARM 프로세서, 이게 주로 스마트폰에 쓰이는 프로세서죠. 그렇죠. 이 프로세서의 에뮬레이션 기능, 에뮬레이션이란 게 쉽게 얘기하면 흉내내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예전에 비디오 게임을 PC에서 돌릴 때 에뮬레이터를 많이 돌렸잖아요. 아유, 오락실 게임도 에뮬레이터로 많이 돌렸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PC용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윈도우 10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윈도우 10이 앞으로는 계속 10으로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이름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업데이트되는 윈도우 10의 이름은 레드스톤 3, 이런 이름이 붙어져 있대요. 빨간 돌이군요. 아무튼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PC용 프로그램 돌리려면 이거 전력 소모 가능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텐데 MS에 따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스마트폰에서 PC용 프로그램을 돌리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원 플러그를 꽂고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대요. 그렇죠. 뭐 카톡이나 간단한 메시지야 서서 우리가 엄지나 검지로 보낼 수가 있지만 문서나 오피스 프로그램을 서서 손가락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앉아서 할 거면 왜 스마트폰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노트북이나 PC로 하지. 훨씬 화면도 클 텐데. 좀 뭔가 실체가 나와봐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격주로 커피 비평 시간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가? 원두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요, 직수입을 한 원두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마트가요, 1월부터
11월 22일까지 매장에서 판매 중인 200여 종의 원두커피 매출을 분석을 했대. 이렇게 많이 파나? 전체 매출의 52%가 해외에서 직수입한 원두커피였다는 거예요. 오, 이렇게나 많아요? 그리고요, 매출 상위 10위 안에 직수입 원두커피가 7개나 진입을 했다. 이마트 측이 2011년 처음 직수입 원두커피를 들여온 이후에 5년 만에 매출은 6배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당연히 가격이 싸다.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선도가 인기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죠?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원두는 킬로그램당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이래요. 근데 이마트에서 파는 직수입 커피 원두는 18,000원에서 23,000원. 오, 진짜 절반 가격이군요. 예, 최대로 봤을 때는 3배가 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신선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 원두 유통 구조는 6단계래요. 농장, 현지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 도매상, 로스팅 업체, 소매상. 근데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커피는 농장, 마트 수입, 로스팅 위탁, 마트 판매. 아, 2단계가 줄어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야, 2단계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3분의 1 가격이다. 진짜 신기하군요.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어제 예고 드린 대로 트럼프 시대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거를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가 당선자가 된 이후에도 행보가 아주 재밌죠. 좌충우돌의 행보가 연일 화제를 끌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21일 현지 시간으로요, 미국 방송사 사장과 진행자를 만났는데, 왜 만났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도 기자간담회도 안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비난이 많았나 봐.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다 모여!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모였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지금 거짓말쟁이들 사이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방송사 사장이랑 진행자가 다 거짓말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언론이 정직하지 못하고 기만적이다. 대놓고 비난한 거죠. 특히나 대선 기간 내내 클린턴의 우호적이었던 CNN 있죠. CNN의 제프 저커 사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저커 사장을 보고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대. 당신네 네트워크가 싫다. CNN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아니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정신적으로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통계가 틀렸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거짓말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이 간담회 참석한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다들 고개를 떨구면서 이랬다는 거죠. 에이씨 괜히 참석했어 뭐 이랬겠죠. 그런데 뭐 이분들이 전한 말에 따르면 총살대 앞에 서 있던 것 같았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네. 진짜 공포스러웠다는 거죠. 대선 당시 보여줬던 기행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 및 선진국 주요 증시가요 연일 상승세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신흥국 화폐 가치와 주요 채권국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평온한 편이래요.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생각만큼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트럼프 노믹스 실체가 뭐길래 이처럼 시장 반응이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른 것일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 신기하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벌써 분석에 나섰죠. 조선일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놨더라고요. 트럼프 노믹스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노믹스는요,
1980년대 대규모 감세를 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보호무역을 주창했던 18세기 유럽의 중상주의, 이게 혼재돼 있대. 근데 여기에 또 안 어울리는 재정 지출을 강화하는 케인즈주의까지 섞여 있대. 네. 한마디로 이질적인 경제 철학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지. 짬짜면이네. 짬짜면인데 이게 미식축구 그 럭비공처럼 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도 헷갈린다는 거죠. 장님이 운전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불투명하거나 불분명하면은 보통은 리스크가 큰 것으로 인식이 돼서 결과도 나빠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이 조선일보의 해석을 보면서 저는 좀 뭔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PD의 지적처럼 아니 어디로 튈지 모르면 보통 안 좋은 쪽으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현재 잠잠한 금융시장, 오히려 선진국은 주식시장이 화랑이고, 이거를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소개팅을 해도 그렇잖아. 4차원은 별로 인기 없지. 예상이 되는 그래도 모범생이 인기가 많지. 그렇죠. 항상 그쪽으로 연결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유가 없을까 외신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근데 뒤져보던 중에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자충우돌식으로 정치를 해도 미국 경제는 한동안 문제가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뉴스였어요. 그러면 미국은 한 또라이가 지랄을 하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졌다, 뭐 이런 건가요? 단순히 시스템이 아니라 트럼프한테 크나큰 선물이 떨어졌어 벌써. 선물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화랑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더 나가서는 트럼프가 아니라 만약 클린턴이 당선이 됐으면 미국 증시가 지금처럼 그냥 상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급등했을 텐데 트럼프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상승을 못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아니 도대체 뭐냐, 이게 트럼프가 내세웠던 공약과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주요 공약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이 에너지 독립국이었거든요. 네. 미국 독립국이잖아. 그 뭐 클린 석탄 그거죠? 맞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에너지에서 독립하지 못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미국 내 에너지 자립도가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한 20%? 이 정도야 금방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20% 간격 때문에 미국은 전쟁도 일으켰잖아. 네. 부시 때 이라크 침공했죠? 이 이라크 침공한 게 사담 후세인이 미워서 침공했을까요? 다들 아시잖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네. 그런데 미국 트럼프는요,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가지고요,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한 거예요.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점이 있죠. 트럼프 때에는 에너지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없던 석유가 하늘에서 툭 튀어나오기를 했어? 땅에서 솟아오르기를 했어요? 땅에서 솟아오르기를 했어. 정말? 그러니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얼마 전에 미국 서부 텍사스 사막지대에 여기서요 200억 배럴의 셀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게 밝혀졌대요. 200억 배럴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예요? 200억 배럴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미국 단일 셀 원유 광구로 최대인 노스다코타 매장량보다요 3배나 크대요. 네. 그리고 200억 배럴을 추정해봤더니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석유 있죠. 네. 20년 쓰고도 남는 양이래요. 오. 가격으로 따져봤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현재 시세로 따졌더니 9천억 달러, 1,0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50조 원이요?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블룸버그나 미국 외신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냥 아무나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 미국 지질조사국이라고 있잖아요. 네. USGS, 이 미국 지질조사국이 조사를 해봤는데 서부 텍사스에 퍼미엄 분지라고 있대요. 요 분지 중에 한 구역 차지하고 있는 울프 캠프라고 있대요. 여기가 늑대가 많아서 울프 캠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울프 캠프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셀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야. 역시 텍사스구만. 여기 예전부터 기름이 좀 많이 나왔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울프 캠프 지역 중에 몇 개가 안 돼. 나머지 지역까지 다 조사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 지질조사국의 추정에 따르면 16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16억 배럴의 천연가스 액도 매장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 퍼미엄 분지 일대 전체 매장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미 지질조사국은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예상했냐면요. 750억 배럴. 아까 200억 배럴이었잖아요. 네. 3배가 훨씬 넘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750억 배럴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유전이 가와르 유전이라고 합니다. 가와르 유전의 매장량이 바로 750억 배럴. 현재까지 셀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 현재까지는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전체의 매장량이 750억 배럴. 아니 그러면 운이 좋아서 텍사스 옆 동네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 맞죠. 그리고 미국이 현재까지 셀가스 매장량, 이 방금 얘기한 그 매장량 빼고 그 전까지 매장량을 보면요. 네. 580억 배럴이에요. 이야. 그런데 여기에 750억 배럴을 합쳐봐요. 러시아를 단방에 뒤엎어버리죠. 세계 1위에 오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야, 이 인디언들 땅 삥 뜯은 것 치고는 너무 어마어마한 걸 받아버렸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죠. 지난번 저희가 원유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던 중국. 네. 중국은 아예 개발을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 중국이 개발하면 이 750억 배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위는 조만간에 또 뒤집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중국, 미국, 러시아 거기다가 사우디까지 앞으로 감산 경쟁을 하기는 힘들겠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아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에너지 독립국 당장 가능할 것 같아. 헛꿈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적당히 깽판을 쳐도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과 함께 셀가스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조만간 이제 하야건 탄핵이 되건 아무튼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을 텐데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선물 받고 야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이것도 음모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음모론이요? 공화당 애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 8년 동안 이거를 쉬쉬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세계 최대 미국 진짜 공화당이 쉬쉬해서 이 엄청난 석유가 개발되지 않고 묻혀있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퍼미엄 분지가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에 걸쳐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분지는 원래 원유가 쏟아졌던 지역이에요. 아까 박 PD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92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그렇죠. 또 이게 영화 자이언트라고 아시죠? 네. 세계의 반항아 제임스 딘. 네. 제임스 딘이 석유비를 맡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야. 여기서 원유가 터지니까 제임스 딘이 그 석유를 그냥 몸에 맞고 있죠. 그 피부병 생길 텐데. 그러면서 담배 피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폭발 안 하더라고. 아무튼 그 영화에 나왔던 장소인데 문제는 1920년대부터 석유를 뽑아 먹었잖아요. 거의 다 원유는 다 뽑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텍사스 경제도 최근 들어서는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근데 이 지역에 또 다른 보물이 남아 있었던 거야. 아까 얘기했던 셀가스, 셀 석유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셀가스, 셀 석유는요. 그동안에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개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캐내는 비용보다 파는 비용이 더 싸. 한마디로 채산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캐내는 비용이 더 비싸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네. 캐내는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뭐 수압 파쇄법 이런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생산이 용이해지고 채산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미엄 분지에 미국 석유업자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한 거야. 다시 조사한 거지. 이제 원유는 다 뽑아냈는데 남아있는 또 보물이 없을까? 보물을 검사해 봤더니만 아까 얘기했던 200억 배럴이 발견이 된 거고 나머지 750억 배럴이니까 550억 배럴도 조만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진짜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은 땅도 넓은 데다가 물론 뭐 뺏은 거긴 하지만 기름도 많이 나오고 서부 같은 데는 날씨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 PD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땅을 그냥 빼앗긴 원주민 인디언들이 진짜 한탄을 할 것 같아.
아무튼 트럼프가 주창했던 에너지 독립군 꿈은 진짜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미국은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이미 발휘하고 있대요. 석유를 많이 사서?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군사력으로 중도 국가를 위협해서? 그것도 아니래요. 이미 전 세계 원유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사우디가 아니고? 사우디가 아니고요.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리스타트 에너지가요, 지난 3년간 전 세계 유정 6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결과를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 세계 가채 매장량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야. 오. 아니 근데 가채 매장량 이게 뭘까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추가 가능한 원유 규모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장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장량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가채 매장량이요, 2640억 배럴. 한마디로 전 세계 원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석유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던 사우디가 얼마냐면 2120억 배럴. 미국이 500억 배럴이나 더 많어. 또 러시아 있죠. 러시아도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가채 매장량은 2560억 배럴. 러시아보다도 미국이 80억 배럴이나 많아요. 또 이란, 이라크, 이 석유 강국보다도요, 미국의 가채 매장량이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파미언 분지 등의 셀 유전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 미국의 글로벌 원유 시장 패권 장악은 진짜 시간 문제인 거죠. 아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은 땅이 불모지다? 즉 사막이 많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텍사스도 대부분 사막이잖아. 그렇죠. 그 중동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걸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은 사막이라고 해서 꼭 다 죽는 건 아니구나. 그 밑에 어마어마한 기름이 있구나. 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아무튼 미국은요, 이런 막강한 가채 매장량을 바탕으로요, 글로벌 석유 패권의 지각 변동을 벌써 몰고 오고 있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원유 수출에 나섰잖아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40년 만에 수출 금지를 해제했잖아.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국이 원유 수출을 몇 배를 늘렸는지 아세요? 8배를 늘렸어. 네.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는 거죠. 최근에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 이게 사우디 때문이 아니에요. 미국 때문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에 따라 원유 가격은요, 한동안 급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 투자 자문사에 따르면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들 전기차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죠. 이미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과도기적 상황으로 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름은 정말 공장에서만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죠. 뭐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이상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아무튼 뭐 국제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로 보면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제 유가 하락에서 세계 정세 변화를 하나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아니었잖아요. 에너지 의존국이었잖아. 그래서 미국은 중동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부시가 이라크 침공했던 것도 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석유 때문이란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중동에 신경 쓸 이유가 사라져버렸어. 중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국방비를 대거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우디에도 우리처럼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사우디는 왕조 국가잖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도와준다고 말로는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왕조 국가? 이 나라 지켜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이란과 수교했잖아. 네. 다 이런 배경이 깔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뭐냐면요, 미국이 이렇게 에너지를 독립하게 되잖아요. 세계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고. 기름을 막 쓴다? 그렇죠.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대요. 네. 특히 현재 개발이 제한된 공유지나 대륙 부근의 원유 탐사 및 생산도 추진하겠다
석유 더 캐내겠다는 거죠. 네. 특히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석탄을 청정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자원이다. 이렇게 극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석탄도 막 쓰겠다는 거야. 그럼 지네 집에서 좀 떼라고 그래. 근데 이게 많은 함의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요. 신재생에너지를 홀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전기차에 주는 세제 감면, 미국에서도 이 세제 감면이 꽤 컸거든요. 또 보조금,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넘치는 판에 기름도 싸니까 세금 뭐하러 감면해 주냐. 그냥 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궁금해져요. 미국에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아니, 트럼프를 납치해서 화성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되나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를 믿거든요. 네. 진짜 지구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칫하다가는 진짜 트럼프 때문에 지구의 상당수가 바닷물에 잠기는 그 워터월드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트럼프가 믿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긴 하잖아요. 기후변화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 거대한 지구에서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아무리 쓰고 퍼지려고 해봤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예전에도 그랬다. 우리 지구가 빙하기도 있었고 따뜻한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과학자들은 특정 업체로부터 지원금, 보조금을 받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세일가스 이렇게 많이 캐내는 업체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로비하지 않겠습니까? 담배 업체들이 오랫동안 그래 왔잖아요. 흡연과 폐암은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죠. 증거 있냐? 얼마 전에 증거가 나왔잖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기후변화만큼 또 걱정되는 게 있죠. 미국 달러, 이 달러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왜 이렇게 걱정하냐면요. 그동안 달러와 유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원래 달러와 유가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경제학적인 설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통상 유가와 금 가격은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대체재라고 볼 수 있는 금이나 원유,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원유 등 실물 자산의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달러 가치는 오르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 영국의 블랙시트 같은 이런 충격이 가해지니까 그동안 달러와 원유의 대체재 관계가 희미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예측치 못한 그런 충격이긴 한데 문제는 예측치 못했더라도 이게 불확실성이 이제 명확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인 거죠. 대체재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아까 원유 가격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재 관계니까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금리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 가능성도 벌써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외신들은요. 12월 다음 달이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대요. 22일 현지 시간으로요. CMA 패드워치라는 곳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100.2%로 내다봤대요. 아니 가능성을 100도 아니고 100.2로 내다보는 그런 얘기가 있나? 0.2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상 가능성은 100%다. 근데 0.2%는 뭐냐? 이거는 연준이 그냥 인상하는 게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단계 건너뛰어서 올려버린다. 그렇죠. 왜 이렇게 예측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해요. 이미 지난주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요, 비교적 빨리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준 위원들도 일제히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100%가 넘을 정도로 인상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잖아. 그렇죠. 그럼 대체로 이들은 금리가 낮은 걸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스스로 저금리 인간이다. 금리 높은 거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과연 올라갈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경제학적으로 분석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 가진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방송사 사장 물러다 놓고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상식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란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다른 말을 너무 자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트럼프가요, 스스로는 저금리 인간이다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야, 네가 저금리 때문에 미국 경제를 망쳤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신은 저금리 인간인데 옐런 의장 보로는 네가 저금리 때문에 미국 경제 망쳤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면 로맨스라 이거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요, 트럼프가 금리 인상을 원하는지 아니면 저금리 유지를 선호하는지 알 수가 없대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예측해 보건데 트럼프의 특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근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생각하시는지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한 미국을 주창한다. 강한 미국이란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달러죠. 그렇죠. 국방에서도 나오겠지만 달러에서 나올 것 같아요. 달러가 강하다? 강한 달러? 이건 뭐겠습니까? 금리를 올려야지 강한 달러가 되지 않겠어요? 특히나 트럼프의 지지층인 백인 저임금 노동자, 이 사람들한테 어필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미국인들이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외국 통화에 비해서. 특히 해외여행 같은 거 갈 때 쓸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니네들 쓸 돈 많아지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기도 좋고요. 바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해외 직구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독일이나 영국 물건을 살 때 더 많이 살 수가 있죠.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백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은행에 갚을 돈이 많아지긴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하지는 않고 일단 야, 니네들 쓸 돈 많아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혹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무튼 진짜 세일가스도 무한정 뽑아내고 막강한 달러 위력을 발휘한다면 트럼프 시대에도 미국 경제는 그렇게 죽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 백인 노동자들이 어쩌면 똑똑한 거 아닌가. 클린턴을 선택할 바에는 트럼프를 선택해서 한번 모험을 해보자. 어차피 트럼프가 아무리 망쳐놔봤자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고놈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또라이를 한번 뽑아봐가지고 어떻게 하나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런 심리죠. 그렇죠. 트럼프가 깽판 쳐도 셀가스 나오겠다. 막강한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경제 위협하겠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 걸 보면 진짜 엄청난 부채와 정쟁 위험만 물려받는 헬조선 국민으로서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도 또라이 같은 애를 하나 뽑아야 된다는 얘기? 그건 안 되죠. 우리는 물려받을 게 없다니까. 엄청난 부채와 전쟁 위협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또라이 같은 사람 뽑게 되면, 트럼프 같은 또라이를 뽑게 되면 바로 망하게 돼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요즘 조선일보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근혜를 연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좀 개과천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증거를 저희가 잡아냈어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2016년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 대상 이런 걸 선정했거든요. 네.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눈에 딱 들어와.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윤재 피존 회장. 피존 회장이요? 네. 일단 조선일보는 이윤재 회장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창업 이래 38년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을 내세워 고객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열정과 노력을 쏟아왔다. 이렇게 길어? 아무튼 이렇게 극찬을 쏟아냈어요. 방금 읽어주신 이 문장을 보통의 편집국의 데스크가 봤다면은 싸다고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식, 박씨식 개발세발 문장 아니에요.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나올 수 없는 현란한 치장을 위한 문구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끝이지가 않아. 그동안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토대로 각종 소비자 단체, 언론사, 협회, 정보기관, 여성단체로부터 수없이 많은 상을 수상하며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용비어창가를 이런 식으로 불러줄 수가 있네요. 이윤재 회장의 고객 감동이 곧 시장에서 성패를 가늠한다는 경영 철학을 실천한 결과 섬유유연제 피존은 지금까지 무려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써놨어. 악권은 이겁니다. 사람이 곧 재산이라는 신념하에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데요. 지역주의, 파벌주의, 학벌주의를 타파해 노사가 하나 된 파트너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1년 1월, 참 오래도 됐죠.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클린피존위원회를 설립하고 클린피존 강령을 제정, 윤리경영 추진 방향을 노사가 함께 연구하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도 되게 기네. 아무튼 이렇게 강조를 했대요.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죠. 이윤재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윤만 생각하는 회장 아닙니까? 이윤? 네. 아재 개그죠? 이 사람이요 2011년에 조직폭력배를 이용해서 회사 임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야. 그쵸. 다들 인제야 기억나실 거예요. 이윤재 회장이요 당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윤욱 전 피존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돼버렸어. 이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오너 회장과 그를 고용한 사장 간의 둘이 조직폭력배가 중간에 개입을 돼 있고 우리 회장이 조폭을 시켜서 나를 때렸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이 회장이 조직폭력배한테 3억 원이나 주고 청부폭력을 진짜 사주를 한 거예요. 특히나 폭력배가 이제 잡힐 것 같으니까 도피까지도 왔대. 네. 그래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임성한 작가도 감탄을 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와, 이런 막장도 가능하구나. 근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 찾아보니까 또 나와. 이 회장이 이제 징역 10개월 엄청 짧죠. 이것밖에 어떻게 선고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10개월을 채우고 출소를 했대요. 근데 집어넣게 못 주겠죠. 2013년에 회사 돈 113억 원을 빼돌렸대. 그래서 이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감옥은 안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집행유예 2년이니까. 그런데 아빠가 이러니까 자식들도 그러겠죠. 딸 이주연 피존 대표는 동생 정준 씨와 소송전에 휘말려 있대. 지금도 진흙탕 싸움 중이라고 해요. 고객 만족이라며. 고객 감동을 준 사람이라며. 감동 줬잖아 임성한 작가한테. 그리고 사람이 곧 재산이라더니 사람을 이렇게 청부 폭행하는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고정 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에서 상 이름을 잘못 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 경영자 대상이 아니라 최고 막장 드라마 대상인데 진짜 이런 상 어떻게 주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신문사의 편집국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조직에서 일종의 광고 영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 타이틀이 걸려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돈을 내더라도 이런 사람을 이런 최고 경영자 대상에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도 편집국에서는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아닙니다. 편집국에서도 이런 거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일보는 절대 변하지 않고 조선일보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참에 우리도 상 하나 만들죠. 불편한 진실 대상. 불편한 진실 대상? 누가 가장 불편하게 했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줘야 될까요? 그럼 올해는 당연히 제드래곤 아니야? 제드래곤보다는 그래도 박근혜 최순실이 더 압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정치 팟캐스트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누구를 상을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